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여러분, 늙는 건 서럽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늙어간다고 하네요. 오는 2045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고령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좀 슬프지만 극복해야 될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분만 판다 코너 준비돼 있죠?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교수. 아유, 이분들 정말 재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을 어떻게 파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구를 판다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분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너무 이제 고령 얘기 나오니까 좀 우울해서 우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2045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된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놨네요. 이 빨리 코리아,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도 각각 세계 1위입니다. 앞으로 26년 뒤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 37%까지 늘어나서 현재 세계 최고령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한국이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2067년이면 더욱 암울합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운 46.5%까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져서 2위권인 대만, 일본과 1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 급속한 고령화 원인은 이제 저조한 저출산율에 있는데요. 2015년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출산한 자녀의 평균 수가 1.112명, 세계 평균이 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인구는 5,170만 명인데요. 오는 2028년, 앞으로 9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2067년에는 4천만 명이 깨집니다. 3,900만 명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이 책임져야 하는 노령 인구 비율이 올해는 20.4명에서 2067년에는 102명으로 5배 급증하게 되는데 이 얘기가 뭐냐? 점점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후세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0.9 몇 명 출산했다 그래서 한 명도 못 낳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점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인구 정점 시점이 조금 늦춰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역피라미드 형태로 왜곡되고 있는 한국의 어떤 인구 구제 문제 해소할 방안이 뭐냐?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통계청은 남북한 통합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이제 인구를 합할 경우 고령화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올해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으로 세계 28위, 또 2,600만 명 수준인 이 북한의 인구는 세계 54위, 합하게 되면 20위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런 남북한 통합 인구가 오는 2067년에 6,500만 명대로 15%가량 줄어드는데 한국의 단독 감소폭 25%보다도 크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북한의 인구는 2038년 정점이기 때문에 남북한 인구를 합칠 경우 인구의 정점은 4년 늦춰진 2032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북한 통합 시 생산 연령 인구의 이 노인 부양 비율도 2067년 100명이 아니라 94.6명 수준까지 떨어져서 세계 4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기승절, 경제도 통일,
인구도 통일이 해법이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딴청을 부리니 참 걱정이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가 빚에 이어서 공공기관 부채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의 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은 탈원전을 시도하다 보니까 연료비, 환율 상승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 한전이 12조 3천억 원 넘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39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가 지난해보다 올해 20조 원, 19조 9천억 원 늘어난 498조 9천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도 이제 170%로 껑충 뛰게 되는데요. 이게 이 2023년이면 이 부채 규모는 586조 원, 거의 뭐 600조에 육박을 합니다. 5년 새 부채가 107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이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의 이 재무 여건이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탈원전에 따른 원가 부담과 문재인 K 확대의 부작용이 공기업 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당장은 아니지만 공기업 부채 역시 커지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혈세, 세금이 투입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숫자 얘기만 들었습니다. 머리가 막 아픕니다. 앞으로 더 잘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3620 쓰시는 분께서요. 이 나라에 이렇게도 어른 역할 해주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에 청년 입장에서 허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답정너는 없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주시고, 또 7248 쓰시는 분께서 어제 기자간담회 조국 앵무새, 진행자도 앵무새, 황금 같은 11시간 앵무새들에게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4120 쓰시는 분께서는 모르는 걸 몰랐다고 하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다 거짓이라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349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은 야당이 급한가 봐요. 공격 타이밍 놓치니 다급해 보이네요. 이런 얘기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분만 판다 코너 바로 앞에서 했을까요? 바로 오늘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헤쳐보는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간인데요. 이 시간의 주제와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상지대 외리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또 조국 교수. 다시 조국. 또 조국. 아니, 네. 제가.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한번.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울먹이는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구구절절히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공감이 되셨습니까? 딸이 혼자 사는데 밤 늦게까지 남자 기자들이 막 문을 두드린다. 나오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잠시 눈시울도 붉어지고 사실 말문도 좀 막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런 장면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거라 예상은 했는데 공감은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공감할 수 있는데 네. 어저께는
누구의 아버지 조국을 보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네. 자리가 눈물이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닌 거죠. 그래요? 공사하는 네. 구분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딸의 그 문제도 네. 만약에 딸이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 미성년의 자녀라면 조국 부자 말아줄 수 있어요. 네. 신문에 보니까 28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국 나라 거의 30이라는 거거든요. 뭐 아들이 아니고 딸이니까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거 잘못하면 성차별적 발언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정할게요. 예. 저도 뭐 딸만 둘이긴 하지만 미성년의 딸이 아니라 거의 30살의 딸인데 남자 기자가 찾아와서 그게 딸의 뭐 사생활에 침해가 되고 무섭고 전 이게 사실 좀 납득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와 관련돼서 딸이 의혹의 핵심에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럼 기자 성인 입장에서는 여성들도 취재하러 갈 수 있는 찾아오면 거 아니에요? 무섭겠죠. 성인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도. 밤 10시에 여기 맞습니까? 성명 불상의 자가 아니라 기자들이 가서 그럼 뭐, 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기자라면서요, 저게. 그건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다는 나중에 거죠. 알고 봤더니 그런 거고. 김 변호사님, 그 따님 있으세요? 예. 딸만 그래? 둘이래잖아요, 아유, 지금. 딸이 고3 딸이 수능 원서 접수 수시 전형 딸이 어떻게 있는 하실 거예요 분이 지금? 그래서 더 이렇게 감정이 좀 말씀하시면 안 상하셨군요. 되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딸이 있는 분이 모든, 자, 예. 김태현 변호사님은 그랬고 우리 김현상 교수님 어떠셨어요? 모든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주고 게 친구이기도 아들만 하고. 있으시죠? 저 딸이 있어요. 맞다. 막내딸이 있어서 친구이기도 하고 제 아내 같기도 하고 가끔은 또 스승 같기도 하거든요. 아빠 이러지 마. 네. 이렇게 가르치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키워온 딸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권이 침해당하고 본인의 어떤 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들인데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풍비박산이 나고 그 있는 얘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자, 이제 배낭 메고 등장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시간 제한, 질문 개수 제한 없는 끝장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두 분 몇 시까지 보셨습니까? 저는 다 이건 좀 봤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건 짧게 대답할 수 저요?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저는 몇 그냥 시까지? 저는 운전할 때 YTN DMB를 듣고 집에 와서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몇 시냐고요? 시간을 몇 시에 한 보시요 7시까지 일찍? 봤나? 네, 일찍 끝났어요 저는. 10시? 네, 뭐 들을 얘기가 없던데 뭘 그걸 들을 얘기가 네. 없었다. 김현상 교수님. 아니 저는 시작할 때 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거의 집에 와서 거의 자다 깨다 봤는데 2시 새벽 2시까지 우리 YTN 라디오를 들으셨겠죠? 네, 그럼요. 당연히 뭐 YTN입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는 YTN. 그렇죠. 애쓰신다. 텔레비전도 YTN. SB도 YTN. 근데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수많은 말 중에서 이 말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저요? 네, 뭐 이렇게 비웃으세요. 나는 정말. 뭐, 열심히 그냥 하는데. 웃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몇 개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저는 모르는 거 중에서 정말 저는 이 얘기는 뭐라 그러지? 저는 사모펀드란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난 그 얘기를 듣고 거짓말이 아니면 무능을 자행하는 거예요. 몰랐다 그 말에 대해서. 네, 왜냐면 예, 예. 사모펀드라는 개념을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분이 이번에 알았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335 그래서 검증이 쓰시는 그렇게 분께서 그동안 빵꾸가 많이 났었나? 335 쓰시는 분께서 네. 서울대 교수가 펀드도 모릅니까? 막노동하는 저도 대충은 알아요. 네. 이런 얘기를 지금 보내셨고요. 전 그게 납득이 안 돼요. 0625 쓰시는 분께서 모를 만한 걸 모른다고 해야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3021 쓰시는 분께서 정말 파파실이군요. 파파실이 뭔지 아세요? 파도 실망이군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너무 얘기 YTN 라디오 하셨는데. 편파적이신데요. 네, 그런데 또 저보고 편파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한 분 여러 개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그분 그만 좀 보내십시오. 자, 그다음에 우리 김현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이제 이번 기자회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조국 후보자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이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이제 반복된 얘기들, 그러니까 앵무새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상호간에 그러니까 네. 기자들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조국 후보도 기자들 답변에 답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의 접두사처럼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너무 기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 대답을 안 하고 잘 모른다고 넘어가니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아니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해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얘기한- 펀드 가입했는데 모른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건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예를 들면 펀드 문제는 네. 사실 저조차도 뭐 그렇게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막
관심 있게 재산과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고 네. 뭐 제가 모르는 일을 또 이게 집안에서 하는 일도 많거든요. 이제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 그걸 너는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 이 코너에서 조국 후보자를 진짜 몇 번씩 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우리 김현성 교수님이 저한테 조국 후보를 야당에서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후보자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는 제 기억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하나도 두려운 게 없다. 다만 대선 후보는 좀 두려워 이렇게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죠. 또 어제 바꿨어요. 대선 후보로도 두렵지 않다. 그래요? 법무부 장관을 왜요? 말고. 왜? 어제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제 자리가 청문회가 아니고 그것도 기자간담회? 기자도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아니고 국회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니 기본적으로 이 조국 후보에 대한 검증에 대한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상 법무부 기자단이 했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꼬리 물문 질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에 질문 다 하십시오. 무슨 김태현입니다. 5개 다 하고 끝. 그다음에 아니 대부분 그렇게 그다음 다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루신문 기자가 꼬리문을 지금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저 홍익표 대변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고 그런 거 봐서 형식 자체도 뭐 팔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국 후보 다 모른다는데 자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어저께 밝힐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거짓말을 했다. 또는 의혹이 풀렸다. 양쪽으로 다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어느 포인트를 봤나? 이 사람은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구나. 네. 왜? 사모펀드도 몰라. 어제 본인 말입니다. 나는 경제 경영도 몰라. 나는 우리 사회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생활에 곤란한 것도 몰라. 내가 오직 아는 건 그리고 내 딸이 장학금 받은 것도 몰라. 수시할 때 논문 어디 가서 못 썼는지도 몰라. 우리 집사람이 어디 투자하는지도 몰라. 아는 건 오직 하나. 검찰개혁입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대선할 수 있나? 법무부 장관도 못한다. 왜? 어떤 조직의 장은요. 본인이 꽂혀있는 어젠다만 잘 알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사장이 나는 휴대폰만 알아. 딴 거 모르는데? 인사도 모르고 재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국 후보는 그냥 서울법대 교수로 돌아와서 검찰개혁이란 본인이 이제까지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던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를 하는 게 낫다. 네, 우리 김현성 교수님. 다 이렇게 집안이 어떤 투자를 하고 아이가 어딜 뭘 하는 게 다 아시나요? 대부분 압니다, 저는. 저는 그러지 않을 압니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을 네. 예를 들면 답이 정해진,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가 사실 어제 답변 과정에서 몰랐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한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냐?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다 아니다는 저는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네. 이 사회의 모든 어떤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몰랐고 경제도 모르고 경영도 모르고 양극화도 모르고 그냥 오직 나는 검찰개혁만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람에게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법무부 장관도 저는 맡길 수 없다고.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어제 딸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인턴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건정한 것이고 담임이 주선해서 하게 된 것이고 논문도 지금 보기엔 부적절하지만 당시에는 허용됐던 일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다. 그리고 단국대 교수 자녀와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 스펙 포마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자녀 문제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아까 그 울먹울먹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갔더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16 쓰시는 분께서 방송됐다가 혈압을 내서 지금까지 머리 아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9278 쓰시는 분께서 60대인 저라도 밤에 모르는 남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죄인 잡으러 왔으면 그 시간도 가능하겠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 0491 쓰시는 분께서도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40 넘은 혼자의 여동생을 부모님께서 지금도 걱정하는데 이거는 좀 부적절한 말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서 1905 쓰시는 분께서는 진행자가 잘못된 부분을 잡고 가야지 왜 같이 웃습니까?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를 혼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를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이 9877 쓰신 분께서 장학금 신청도 안 했는데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4581 쓰시는 분께서는 모르면 아내한테 물어보고 와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다 맞는 말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저는 근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저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어제 보셨던 분들이 딸 문제라던가 펀드 문제라던가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후보자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네. 과거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네. 본질은 과연 특혜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최순실의 딸이 정유라가 그 전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위한 맞춤형 전형을 만들어서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네. 우리 아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네. 예를 들면 없는 전형,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전형이 빠진다든가 이제 그런 게 이제 특혜예요, 본질적인.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조국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봐야지. 그냥 예를 들면 조국 후보 딸이 이러이러해서 뭐 열고를 다니고 고려대를 가고 의전원을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다 제도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외부 스펙을 많이 쌓던 제도였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학종으로 바뀐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외부 스펙을 많이 쌓는 그 제도가 그랬다고 해서 논문을 네. 영어 번역 하나 달랑 2주 해가지고 병리학회지에 일저자로 실리는 논문을 써서 자소서에 써서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까? 외부 스펙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부 스펙을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어제 조국 후보자는 저는 그 논문이 문제 있는 거라고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상하다. 내가 봐도. 이상하다.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다. 근데 어제 이제 한 똑같은 시간 3시쯤에 대한의학협회에서 문제 있다 이 논문. 병리학회 장 교수에게 자진 처리를 권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네. 아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 문제 있는 게 맞아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자꾸 그 당시 제도가 그래서 뭐 제도를 활용했다는 건데 제도 활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활용했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여기서 따져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그 논문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교수, 이게 책임 교수가 일저자를 정하고 이저자를 정해요. 그러면 과연 이 과정에서 조국 교수나 조국 교수의 부인이 우리 딸이 이런 게 필요한 일저자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대가로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그 대가로 뭔가를 취했다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책임 교수 주제로 한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좀 얼굴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저께 이제 조국 교수 재밌는 얘기야. 저는 논문 안 써봤거든요. 하기로 안 해가 학사가 있어서. 근데 보면 뭐 법대 교수는 실험 같은 거 안 하니까 제가 공부할 때 법대 교수 보면 다 혼자 쓰는 거는 하더라. 공동저자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노영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어제 이제 조국 교수가 그랬냐면 저는 법대에서 책임 저자, 일저자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게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리 법대 교수라서 혼자만 쓰는 논문을 했더라도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를 오래 한 사람인데 네. 다른 학계라고 그러더라도 책임저자, 일저자 그 개념 자체를 나는 모른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 아버지가 뭐 가족의 형태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의 가족의 형태를 강요하진 않겠어요. 딸이 아이 있으시죠? 딸이 네. 대학에서 그 좋은 대학교에서 장학금 이렇게 받아오면 집에서 자랑 안 하나요? 아빠, 나 장학금 받았어. 안 하나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네. 딸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 쓰는지 아버지가 한번 안 읽어보나요? 전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았다는 저는 조국 후보자 말이 네. 어제 그 자리에서는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밝힐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네. 합리적 의심이 간다. 몰랐다 알았다를 따지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 과정 자체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0753 쓰시는 분께서요. 조 후보자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로 봤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있고요. 7365번 쓰시는 분.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그럼 안다고 합니까? 모르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677 쓰시는 분.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요.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단정지어 추측을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517을 쓰시는 분 택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 제일 좋아하는 방송인데 어제 기자에게 너무 열받았습니다. 또 8779 쓰시는 분들 답답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쓰셨는데 사실 이렇게 약간 양쪽의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7260님이 오늘도 진영 눌리네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거예요. 사실 특혜 여부는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해야 되는 건데 모른다고만 하니 밝혀지지가 않네요. 5777 말씀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형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제 검찰 그 수사하고 나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라고 후보자가 말했듯이 일단 오늘의 이제 어제까지에 나온 의혹들은 그렇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거기까지. 라고 이제 일단은 뭐 얘기를 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검찰 수사나 이런 거 좀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30초씩만 시간 드릴 테니까 어제 기자회견이나 조국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딱 30초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단 조국 후보자는 끝났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임명하겠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조국 후보자를 보는 건 단순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아니라 내년 네. 총선, 네. 그다음 대선, 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 플랜이 저는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조국 후보자를 그 핵심으로 도는 데는 남은 등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는 괜찮다 했는데 그 플랜의 핵심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이다. 네, 그렇게 보고요. 법무부 장관이 끝. 임명이 될 것 같은데도 그런가요? 법무부 장관이 끝 임명을 할 거니까. 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까지만 갈 네. 거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현승 교수님은? 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청문회가 취소되고 임명이 되는 됐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책임들을 실천하는 법무장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말씀 정말 짧게 잘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김현성 교수님하고 두 분이 되게 합리적으로 이 조국 후보에 대한 어제 간담회 그 소회를 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좀 소란스럽게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단정하게 좀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여기까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불거진 입시제도 개혁 논의, 입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를 색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그렇다면 공정한 입시제도가 가능하냐. 우리는 뭐 그런 걸 몰라서 지금까지 못했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공정한 입시제도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후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 대통령이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은 입시 전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이 9월 6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수시와 정시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시 선발 비율은 한 70% 정도 되고 있고 정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능 점수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수시는 학교 내신 성적과 뭐 스펙 이런 비교과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수시 전형은 이제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특기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전형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 수능을 또 이제 어느 정도 하한선을 두고 뭐 수능에서 수학 점수는 뭐 몇 점까지 기준으로 기본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지는 경우도 있죠. 수시가 이제 크게 7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체 한 70% 정도를 뽑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학교 교과 내신 위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 있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학교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은 거의 사실 한 10% 정도밖에 뽑지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능을 최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대부분 수능을 지금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설명을 잘 듣긴 했는데 좀 더 잘 들어봐야지 구체적인 감이 올 것 같은데요. 그 전형별로 공정성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들이 그렇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내신 성적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도 반영이 되지만 서류와 면접 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요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거의 수시 전체에서 한 70% 정도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는 거죠. 그 서류와 면접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어떤 거 객관성 그리고 뭐 공정성 이런 어떤 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체 학생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70% 정도를 뽑고 네. 있고 그 중에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70% 정도를 뽑고 있고 지방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뽑는 전형이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지방하고 이 수도권하고 달라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구조이죠. 그리고 전국의 고등학교가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거의 한 2,000개 가까운 학교가 되는데 네네. 학교마다 격차가 또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고교 내신 성적만으로는 뽑기에는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네. 어떤 서류라든지 면접을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더 우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렇군요. 지금 수시 전형을 보면 대학마다 이제 전형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후보자 딸이 고대에 입학했을 때 들어갔던 세계 선도 인재 전형 이거 지금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010학년도하고 2011학년도 두 개 년도만 있고 지금 없어졌죠. 딱 그 두 해만 한 겁니까 네네. 또? 왜 그런지 신기하네. 어쨌든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수능 점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수능 점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 지금도 그 수시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요 상위권 대학들도 전체 모집 인원에서 사실 한 절반 정도는 현재도 수능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죠. 수시에서도 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능 체제를 반영을 하는데 네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에서도 지금 현재는 수능 체제 기준을 거의 폐지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소논문이나 인턴십 같은 교회 활동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그 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되고 교회 실적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취지가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노력보다는 주변에 어떤 조력이 스펙? 있어야 된다라는 부모님들의?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동원이 되지 않으면 준비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뭐 가열 양상도 좀 있고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어쨌든 입시의 공정성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조국 후보자 딸이 입시를 치르던 그 당시 그때는 이런 것들이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던 때인가요? 당시 2010학년도에는 그 전형 요강 자체도 보면은 학교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 기록부 외적에 거기 기재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사실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제출하도록. 그리고 네. 학생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또는 자기 소개서의 어떤 그 기록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는 분위기였고 또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또 제출해도 되는 상황이었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조국 후보자 딸이 치른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실력에 상관없이 입학한 게 맞습니까?
본인 실력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 부분도 실력은 반영이 돼야 된다. 1단계가 영어 공인 점수 40%, 그다음에 네. 학생부 기록 서류 심사가 60%.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높았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스스로의 노력인 거죠. 그 부분들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또 이제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했다라고 하면은 또 그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어떤 직접적인 노력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영어 공인 점수, 그다음에 학교 내신 성적,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 노력으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그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제출된 서류로서는 분명히 지금 그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학교의 기록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공인 점수라든지 학교 내신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크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마 그 부분은 뭐 기록으로서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그 조국 후보자가 어저께 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한 얘기가,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대학교 입시를 치를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그 아이들에게 인턴을 많이 해보라라는 식으로 이제 장려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거를 입시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랬던 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진로 분야가 있죠. 뭐 의료 관련 분야도 있고 뭐 하다못해 이런 방송 관련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인턴십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교회 활동이라든지 어떤 비교과에 관련된 어떤 그 체험 활동, 그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스펙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은 당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들이었었고, 그 입학 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된 게 2007년도인데 네. 사실 초창기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그 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학 사정관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찾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양하고 좀 종합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인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장려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이 가지는 부작용도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펙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네. 또 그런 여건이 괜찮은 학교들은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었고, 그렇죠. 또 부모님들의 어떤 그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생이 있었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그렇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기회의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실적이 금지된 지금은 이른바 금수저 전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그 웬만한 외부적인 기록들은 제출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네. 2011학년도 이후부터는 뭐 교회 수상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지어 2019학년도부터는 뭐 논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외부 활동은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축소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긴 있나 봐요. 그래도 아직은. 사실은 저희가 뭐 논문이라든지 뭐 대학과 관계된 어떤 그 인턴십이라든지 뭐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영역들이기도 한 거죠. 그럼 지금 현재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그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한 뭐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변형된 형태가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각각 다르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건데, 사실 요즘에 그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입시 코디네이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스펙 품앗이도 마찬가지로 입시 코디네이터들이 이 교수님과 저 교수님의 아이들을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좀 이런 스펙을 쌓아주고 저런 스펙 쌓아주는 거를 내가 한번 코디네이트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였나요? 당시에는 아마 그런 어떤 스펙 관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코디네이트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볼 수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지금 여기 방송국에서도 어떤 뭐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었었고, 네. 그러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매니저의 어떤 그 어레인지도
역할을 할 수도 있었었고 뭐 지금까지도 사실 어떤 여러 부모님들이 어떤 그 관계망들을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을 좀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형태가 좀 형태라든지 질의 어떤 그 질적인 차원이 좀 달라서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했던 건 사실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부모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코디네이터가 즉 선생님이 얘는 이런 식으로 쟤는 저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묶어서 한번 스펙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스펙을 이제 그 계획해서 실행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치면 그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냥 선생님 주도적으로 이 A라고 하는 아이의 뭐 이 인턴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저런 걸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조국 후보자는 본인은 전혀 몰랐다, 상대방 그 아이의 부모하고 연락한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낸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국식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분야 자체가 외국고등학교 유학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미국 대학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형태들에 대한 아이디어라 이런 부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어떤 그 직업도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다 기재가 될 정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부모님들의 그 부모님의 어떤 직업 이런 란 자체가 없어졌죠. 네.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매니저가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어떤 그 참고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특정하기는 그건 어렵죠. 확신하기는 어렵다. 네. 예.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네, 같아요. 네, 네. 그럼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담도 많이 하셨을 텐데 입시생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나는 내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고 내 실력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실력보다 좀 더 좋은 곳에 가면 그걸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뭡니까 공정이 정확하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고 했던 이유가 분명한 거를 원하고 있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납득이 가는 수시가 80% 정도 뽑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로 합격생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든지 또는 본인보다 훨씬 더 저조한 학교 내신 성적을 받고도 붙는 학생을 주변에서 봤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이게 자체를 바로 공정성으로 이제 문제가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하게 되면은 저 대학에 붙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룰을 가르쳐 달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룰 자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렇다면은 학생들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부터 네. 지금 내가 처해진 학교에서는 내가 받는 모든 이런 학교 내에서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왜 떨어졌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납득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입시제도 전반을 조금 살펴봐라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이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까요? 또 다른 혼란은 일단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아, 또 다른 혼란이 현재 시작된 고등학교 겁니까? 1학년이 지금 네. 수능이 바뀌어진 수능으로 좀 치르고 있죠. 네. 이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바뀌어진 수능으로 보기도 전에 또 다른 개편 논의가 지금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네. 정시를 뭐 30%까지를 확대를 하라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확정 발표도 대학별로 지금 안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학생들이 무슨 몰모토도 아니고 너무 괴롭습니다. 진짜 수험생의 엄마로서.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제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시민들은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줄 법무부 장관을 원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이 정의로웠는지 공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가진 검찰개혁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주체는 정쟁 다툼에 뛰어든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조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